안녕하십니까. 박상일의 경제브릿지입니다. 오늘은 대기업 집단 규제의 재정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이 1960년대 이후에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지속 가능한 고도 성장을 하였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성장은 정부 주도 재벌 중심의 발전 전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성장 전략의 결과로 재벌의 경제력 집중 문제가 심화되기 시작한 것 역시 사실입니다. 결국 1986년에 공정거래법 제1차 개정을 통해서 대기업 집단에 대한 규제가 도입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 이후에 지속적으로 구조적 조치에 대한 규제의 완화와 이에 따르는 보완적 행위 규제라는 사실상의 규제 완화가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재벌의 경제력 집중은 더욱더 심화되고 재벌의 사회, 정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재벌 총수의 황제 경영, 불법 편법적 세습, 사익 편취, 일감 몰아주기들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업적 관점에서 보면 1997년 경제위기 이후에 살아남은 거대 재벌 중심으로 산업의 독과점화가 더욱 심화됩니다. 산업의 독과점화는 부품 소재 산업에서 수요 독점을 낳고 재벌 대기업 중심의 전속적 하청 관계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런 전속적 하청 구조에서 부품 소재를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들은 혁신의 유인과 혁신의 기회를 잃게 됩니다. 또 이런 전속적 계약 관계 바깥에 있는 사업자들에게는 아예 기회조차 주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품 소재 산업의 고도화가 단절되기에 이릅니다. 또한 우리 재벌 대기업들은 중화공업을 중심으로 형성된 체종제 생산의 기득권을 가지게 됨으로 인해서 이 체종제 생산 산업의 변화 역시 요원한 상태인 것입니다. 이런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는 우리 사회 양극화의 근본적 원인이 될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많은 노인 빈곤 문제, 자영업 문제, 청년 실업, 저출산 문제 등등 모든 사회 문제의 근본적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탄소 중립과 아리백 이행을 위해서 중화공업 중심의 산업 전환이 필요한데 재벌이 갖고 있는 기득권으로 인해서 이러한 전환이 점차 늦어지고 있다는 점 역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국내 산업은 공동화되고 재벌 대기업은 해외에 아리백을 실현하기 위해서 공장을 이전하는 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국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제조업 위기, 양극화 문제, 탄소 중립과 아리백으로 이행 등을 위해서는 재벌 대기업 중심의 한국 경제 구조를 바꾸는 대전환이 필요 불가결한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벌 대기업의 출자 구조에 대한 규제를 개선해서 재벌 대기업들이 스스로 전문화되고 지금보다는 더 작은 범위에서 기업 집단을 형성함으로써 산업 전환을 이룩할 수 있는 유인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출자 구조의 개편이 일어난다면 체종제 산업에서 경쟁이 더욱 도입되고 이런 경쟁은 궁극적으로 부품 소재 시장에서 전속적 계약 관계를 깨트리도록 작동할 것입니다. 그러면 부품 소재 산업 역시 혁신이 일어나고 생산성이 향상되고 따라서 중소기업, 대기업 임금 격차가 완화되면서 우리 사회의 많은 사회적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총수 일가가 이런 출자 구조화에서 사익 편취를 할 수 있는 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음으로 인해서 총수 일가의 이익이 기업의 이익과 일치하고 또 국가 사회의 이익과 일치하도록 유인할 수 있습니다. 즉 총수 일가가 돈을 벌고 그리고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다면 오로지 기업이 잘 돼서 기업이 많은 이윤을 내어야만 그럴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주는
개혁을 함께 추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 일본, 그리고 이스라엘 사례를 보면 결국은 출자 구조 자체가 사익 편취에 대한 유인을 줄일 수 있도록 단순화되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고, 또 이러한 규제가 지속되어야 된다는 것이 경험에서 오는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은 뉴딜 정책 기간을 통해서 미국의 대규모 기업 집단들을 사실상 해치하는 여러 가지 입법들이 이루어졌으며, 뉴딜 이후에는 징벌배상과 디스커버리 제도 같은 강력한 소송 제도로 인해서 결국 미국의 기업 집단은 이른바 프리스탠딩, 즉 모기업이 자기업의 주식을 100% 소유하는 사실상 하나의 기업과 같은 형태로 바뀌게 되고, 이 모기업 자체는 시장에 상장되어서 widely held, 이른바 대주주가 없는 소유 분산 기업으로 확립이 되었습니다. 이런 소유 지배 구조화에서 미국 기업에서는 한국과 같은 사익 편취와 같은 일탈 행위들이 사실상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 군정에 의해서 재벌 해체, 그 이후에 독금법에 의한 재벌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 군정 이후에 독금법의 규제가 지속적으로 완화됨으로 인해서 과거 재벌과 유사한 계열이 다시 형성되는 역사를 밟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최근에 재벌 개혁을 단행한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3년에 이스라엘은 반경쟁력 집중법을 입법함으로 인해서 과거에 출자 단계가 4단계, 5단계 이상으로 갔던 큰 대규모 기업 집단을 상장기업 2층 구조로 전환하도록 했으며, 아울러 재벌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전문화되고 더욱 작아진 형태의 기업 집단을 유지하게 허용해주고, 동시에 이런 상황에서 사익 편취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MOM, Majority of Minority Rule과 같은 보완적 제도를 도입한 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례를 우리가 참고로 해서 한국의 대규모 기업 집단에 대한 규제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고려해 볼 시점입니다. 미국에서 뉴딜 기간이나 또는 일본 전후 미 군정에서처럼 재벌 해체와 같은 식의 급격한 변화를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에서 비롯되는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문화되고 좀 더 작아진 규모의 기업 집단을 허용하고, 대신에 이런 기업 집단 내에서도 여전히 발생할 수 있는 사익 편취의 유인을 보완적으로 막는 그런 개혁들이 현 시점에서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반경제력 집중법이 시행되기 시작한 2013년에서 2019년까지의 변화를 보면은 앞으로 유사한 개혁들이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질 때 어떤 식으로 산업 구조가 바뀔 것인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기업 집단 수가 2008년에 34개에서 2018년에 16개로 급속하게 감소했습니다. 이런 기업 집단 수의 감소는 상장 폐지나 다른 계열사의 합병 또는 총수 지분을 자본시장에서 매각함으로써 출자 구조가 2층 구조로 바뀌는 것과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기업 집단의 규모는 줄어들었고, 이들 기업 집단은 특정 분야에 전문화되고 있습니다. 기업 집단에 소속된 상장 기업들은 2010년 이스라엘 유가증권 시장 시가총액의 50%였으나 지금 2018년 현재 20%로 감소한 상태입니다. 이스라엘의 예를 참고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하고 그리고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출자 구조 개혁안은 다음과 같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2층 출자 구조로 출자 단계를 규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2층 구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업이 100% 미만의 지분으로 다른 기업에 출자를 하면 이 피출자 기업은 다시 다른 기업에게 출자할 때는 100% 자회사로만 하도록 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 지주회사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의 출자 단계에 대한 규제와 동일한 것입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 외국인 합작회사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줄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또한 지금 지주회사처럼 엄격한 금산분리를 적용하기보다 이스라엘의 반경제력 집중법에서처럼 주요 금융
금융회사와 주요 실물회사를 동시에 지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식으로 어느 정도 규정을 완화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요 금융과 주요 실물이 아닌 경우에 금산복합이 일어나는 경우는 복합금융 통합감독체제를 적용해서 사후적인 관리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요 금융회사와 주요 실물회사를 동시에 지배할 수 없도록 만든 이스라엘의 규제에 의해서 사실상 금산분리가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금융그룹도 하나의 금융업종이 아닌 여러 업종에서 하나의 기업 집단화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추세입니다. 즉 금융업을 본업으로 하게 되면 주요 금융회사 카테고리에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현대차의 자동차 캐피탈 관련된 업무라든지 그런 특수한 업무들이 필요한 부분들은 주요 금융, 주요 실물회사의 금산분리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채 비율에 대한 제한은 지주회사, 즉 먼저 처음 출자를 하는 회사에만 적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회사에 대해서는 굳이 부채 비율에 대한 제한을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기업들이 스스로 부채를 더 확보해서 사업을 하고 싶을 때는 자회사 형태로 가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주회사 형태로 가도록 스스로 선택하도록 유인하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사실 제가 2011년 서울대 출판원에서 발간한 이스라엘의 2013년 반경제력 집중법이라는 책에서 한국 사례에 방금 말씀드린 아이디어를 시뮬레이션 해본 적이 있습니다. 10대 재벌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사실상 이와 같은 개혁은 수용 가능하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다만 혹자들은 이런 개혁을 하면 현재 대기업 집단 자체의 범위와 규모를 유지하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것은 개혁을 하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과 같은 경제력 집중 그리고 문어발식 확장을 전문화시키고 더욱 단순화시키자는 것이 개혁의 실효성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것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것은 사실상 개혁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 같은 수준이 아닌 더욱더 전문화되고 출자 단계가 작아진 기업 집단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자기들이 본연에 하고 싶었던 업무 중심으로 문어발식 확장을 배제하는 식으로 전문화시키는 식으로 갈 수가 있다는 장점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규제 개혁은 사실 기존에 있는 대기업 집단 규제와 비교해서 몇 가지 장점도 가집니다. 지금 현재는 지주회사 규제라든지 순환출자, 신규 순환출자 금지 규제와 같이 기업 집단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규제가 달라지는 문제점, 즉 비대칭 규제의 문제가 항상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비대칭 규제 문제가 지금 같은 규제 프레임에서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이것은 순차적으로 4대 재벌,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그리고 공시 대상 기업 집단, 그리고 모든 기업 집단 순서로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와 이스라엘 경제 규모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실행 계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4대 재벌 먼저 실행을 하면 4대 재벌들이 선택과 집중을 하면서 새로 생기는 기회들을 4대 재벌 이후에 다른 재벌들이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집단으로 내려가면서 점차 많은 경쟁을 유도하면서 기업 집단들이 스스로 선택을 통해서 전문화된 영역으로 가도록 유인할 뿐 아니라 이 기회를 통해서 기존의 산업이 아닌 새로운 더 그린하고 더 혁신적인 산업으로 이행해 갈 수 있도록 푸시하는 그런 효과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100% 출자의 경우는 출자 단계 계산에서 제외하자는 것입니다. 현행 지주회사 규제에서는 100% 출자주 출자 단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100% 자회사는 사업 부분과 유사한 형태의 의미를 가집니다. 적어도 기업 지배 구조에서는 그렇습니다. 따라서 100% 출자는 허용해 준다는
장점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현대 지주회사 체제에서 있는 지분율 규제 자체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2층 구조를 가진다면 사실 지주회사가 자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분을 가져야만 통제가 가능합니다. 그 지분율에 대해서 굳이 정부가 몇 %를 가져라고 강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런 강제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출자 단계가 2층, 3층, 4층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출자 규제에 대한 대수술과 동시에 여전히 기업 집단 형태의 조직은 남아있기 때문에 사익 편취의 유인이 존재한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에서 한 것처럼 MOM, Majority of Minority Rule, 소수주주 동의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MOM에 대해서는 별도의 영상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OM 도입 외에도 사실 MOM이 제대로 작동하고 자본시장이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대주주 또는 기관 투자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기관 투자자의 역할은 이른바 스튜어드십 코드가 제대로 작동될 때 가능합니다.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한 많은 오해와 몰이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별도의 동영상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규모 기업 집단이 더 작아지고 전문화되고 생산 시장에서 경쟁이 일어나서 전속 계약 관계가 하층 구조에서 사라지게 될 때 혁신의 기회가 생깁니다. 그러나 여전히 혁신의 유인을 주기 위해서는 징벌배상과 디스커버리 제도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징벌배상과 디스커버리 제도는 약자의 재산권을 보호해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제대로 작동되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징벌배상과 디스커버리 제도도 별도의 동영상에서 자세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